했었는데 이제 새해 들어서는 전 처음 그리고 제가 이틀인가 3일 뒤에 제가 남미로 여행 가기 때문에 이 강의를 이제 첫해 새해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한번 점프를 하게 되는 그런 강의가 됐어요.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은 다 아시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10편의 고전 강의를 했는데 고전 강의가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렵고 딱딱하고 추상적이고 실생활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공부죠. 근데 그런 공부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모여주신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절슈타인이 쓴 그 비그로 항해기예요. 배 타고 가면 여행하면서 이렇게 썼던 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이 종의 기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대표작인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진화론의 근거지가 되는 그런 책이죠. 아주 그 북한 같은 그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보다 좀 낫더라도 GDP가 막 한 5,000불 이하의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대단히 불안한 그 폭거적인 민주주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꾸준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확 성숙해 있는 그런 민주주의에 가까워 있다. 왜? 중산층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것을 영국이 이 시대에 한 거야. 그러니까 민주정치의 원조가 되는 영국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로부터 자원을 긁어서 자기들이 부를 축적한 그 기반을 가지고 중산층을 만들어서 민주주의가 되는데 그런 데 비하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중산층이 만드는 과정은 전혀 우리는 식민지에서 뭘 약탈하다 가져온다는 거 아니야. 정말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피땀 흘려서 이룬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놀라운 사회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왜? 엄청 어려운 시대를 내가 알았고, 내가 촛불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중산층의 시대, 이 시대에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할아버지는 의사였어요. 그 아버지도 의사고, 대대로 의사니까 의사를 시키고 싶었겠죠. 이 아들도 공부를. 근데 제가 그래도 의사라고 하면 대낮이나 공부를 잘하는 그런 지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이 의사를 하면서 의사가 돼서 중산층에 대한 그런 집안을 일으킨 거야. 이 할아버지가.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전 한 세대만 가더라도 대부분의 그 유럽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왕조차도 종기도 알아서 죽어요. 그냥 병 생기면 그냥 죽는 거지. 그걸 다시 고쳐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산다. 그런 것은 그렇게 흔한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제 그럴 때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이발사가 겸업하는 의사야. 그냥 수공업적인 거지.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의사가 대우를 받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치료할 대상의 수요가 급증했을 때 받는 거예요. 근데 영국 중산층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부가 평등적으로 편만해지게 되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은 무엇이겠어요?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그때 자기가 아프다 그러면 의술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껏 자기 재산을 터낼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의술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은 굉장히 크게 부흥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전에는 주로 이제 아프면 성직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치유의 능력을 갖게도 됐었겠지만 이미 의학이 생긴 뒤로부터는 이미 그 기도 효험은 많이 떨어졌죠. 의술을 가지고서 이제 치료가 되고 있는 마당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급상승한 그 계층이에요. 의사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그냥 큰 그런 부잣집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내가 동양의 그런 작은 나라의 한 지식인으로서 인간의 어떤 정신사, 인문학이라고 하지 그런 기념비적인 인물이 저는 적어도 많지만 한 4사람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서양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 굉장히 좀 못마땅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자책감도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딱 2개로 돼 있어. 구성 자체가. 인간과 자연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자연에 대해서 가장 많은 걸 밝혀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아이작 뉴턴하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는 자연이치,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길이 없어요. 다 거기서 나온 거고 그걸 공부를 해야만 아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근접탑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자연 말고 인간은 누군가? 인간에 대해서의 가장 많은 것을 밝혀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다윈하고 지금부터 프로이드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것을 얘기하더라도 공부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공부하지 않고는 뛰어넘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신사에서도 굉장히 그런 인물이 됐던 사람들인데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유 인력을 이렇게 중력 이론을 발표했던 뉴턴 그리고 아인슈타인, 찰스 다윈 이 사람들이 이 기념비적인 이런 책을 쓴 나이가 몇 살이냐면 27살이에요. 이 책을 쓴 게. 그러면 뉴턴이 그 프리키피아라고 하는 그 중력 이론을 담은 그 책을 쓴 건 24살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DNA를 연기서를 발견했던 사람 22살, 3살에 그 대학원 그 포스트학을 연구하고 포스트학 과정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시에 살았을 때 이 분야에서 최고의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냐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 계통에서 오히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라는 게 전부 학식이었고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서 온 사람들이죠, 전부. 근데 이제 예수님이 목수인 그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생이고 다 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건 뭐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누가 이렇게 당연히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이 능력을 받는 게 많은 사람이 막 생기면서 추종하면서 제자들이라는 또 제자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자 중에서 그래도 좀 가깝게 자기 수제자라고 생각해 베드로한테 물어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 땅에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딱 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또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했어요. 그거 분명히 네 육신의 정신으로, 네 이성으로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셔서 네가 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거야. 이 사람들이 그 분야에 최고로 있었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저기를 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 종회기원을 쓴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 저처럼 최종황이 신학대학이에요. 22살에 신학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 비구로는 이 여행을 하려고 할 때가 22살에 딱 출발한 것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이 사람 아무 학벌도 없어요. 그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좀 여행이나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를 따라가서 이 책을 나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책에 나올 때도 굉장히 획기적이었어.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 아이작 뉴턴의 그 중력 이론도 뭐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은 다니긴 했지만 거기서 그런 학교 과정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 독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콜레라가 창궐해가지고 자취으로 올랐어요. 학교를 비워야 되니까. 집에서 내려가 있다가 거기서 앉아서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도 상당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분야의 최고는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 DNA 그 구조를 발견했던 왓슨도 그 분야의 최고가 아니었어요. 이미 누군가 홀딩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게 되지 결국 이런 사람들이 하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이 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런 비약을 하는 거 이거 하나님 끝이가 아니야. 누구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께서 그러나?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과정을 보는데 그래서 저는 한편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이런 정신사가 유럽인들에게 이렇게 표준이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똑같은데 그 사람은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하는 그 유학생들 쪽에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학생들도 아시아 학생들이 백인 애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해도 전혀 뒤지지 않고 오히려 잘 하는데 왜 그런 것이 있었을까? 난 그런 부분이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인데 사유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겨났다. 난 이 생각을 해요.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서양 사람들의 주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다 성서예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있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거기에 준주해서 따라서 하는 건데 그들이 공부하고 하는 것은 invisible God, visible, 보는 하나님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엄청난 상상력 여지를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어느 정도 이상에서부터는 자기 이미지네이션에 주로 의존해야 되는데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랬어요. 중세 말 그 근세까지도 유럽의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 안 믿었어 다. 왜? 그렇게 전통이 그러니까 그 굳이 뭐 그걸 저기할 거 없으니까 왜? 다는 그 사람들이 직접 호기심이 크고 아주 왕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조상을 모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보면 동양 사람들은 어떠냐면 invisible God이 아니라 visible Father를 믿어요. 조상을 믿어. 그러잖아. 주로 조상을 기리고 조상을 섬기고 하는 보이는 분명한 시체잖아요. 근데 이 visible Father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디서 가르치냐면 우리 사서오경에서 가르쳐요. 열심히. 그래서 그걸 이 사람들이 배우고 나니까 그걸 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관직에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시험이죠. 일종의 이제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되냐면 상상력을 억압하는 결과가 돼. 그렇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관직에 올라야 되면 거기 있는 걸 딸딸딸 외워야지.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적이 없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관직에 오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르쳤던 그 사서구경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만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창의력,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창의력을 갖기 힘들어요. 지금도 그렇잖아. 우리가 공부 잘하면 다 지금 법관되고 다 어디 가서 법조를 배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제도라는 게 없어요. 과거제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상상력을 상당히 고갈시키는 한 요인이 되지 않았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것을 무려 우리나라는 가부경쟁 때까지 했단 말이에요. 과거 시험을. 그러니 그 많은 시절에 유럽 사람들은 그런 시험을 보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좋은 인재들이 어떤 그런 상상력의 억압 속에서 갇혀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유럽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정신사를 갖는 게 좀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근데 특히 영국에서 그랬어요. 영국의 당시 지식인들은 절대로 중국 문화나 중국의 문명이나 문화가 자기들보다 약한 거라고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뛰어나면 뛰어났지. 그런데 늘 관심이 있었어. 근데 왜 그렇게 뛰어난 정신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왜 갑자기 정체됐을까? 그래서 아담 스미스도 그 자기 국부론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중국은 정체가 돼가지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따지고 있는데 대부분 영국의 그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우리도 중국처럼 정체가 되면 우리도 극복난다. 그런 걸 많은 그 지식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자유론이라는 유명한 그 학자지요. 근데 그 사람이 유럽과 동양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물론 이게 좀 약간 엄살이기도 하지. 자기들 저기 보면.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까지 이런 정체에 중국처럼 정체의 문제에 빠지지 않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남달리 우월한 민족이었기 때문일까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월성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보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입니다. 진보의 진짜 원인은 유럽 사람들의 성격과 문화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다양성과 개성이 넘치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개인들, 계급들, 국민들이 서로 매우 달랐습니다. 그들은 실로 다양한 길을 개척해 가치 있는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아주 통일적이고 획일적이고 이런 것들을 주로
강요해오고 지켜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문명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유럽 사람들에게서 조금 뒷걸음을 치는 일이 되지 않았냐,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이 제가 그 백강의를 하는데 그 백강이라는 게 인류 역사상 가장 그 인문학적으로 금자탑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책 100권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작년에 한 10권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만두고 동양 사람도 묶인단 말이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정치학이면 정치학 분야에서 이런 그런 바이블 같은 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경제학? 없어요. 무슨 뭐 자연과학에도 없어. 인간 심리학에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왜 생겼는지에 굉장히 의문점이 있었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 제가 했잖아요. 이 종이교훈을 쓴 이 사람도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이제 그걸 내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같은 신학대학교 출신인데 한 사람에서 뿐이에요. 또 이러한 역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성, 개인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그걸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도 사회에 진출하는 데서 과거 시험이 아니고 보다 좀 다양성이 있는 그런 시험을 봐서 했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찬성하는 쪽이에요. 물론 이 사람 정서적으로 내가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네. 한때껏 우리 교육이 가져왔던 그런 방식들이 이제 순기능을 할 시기는 지났다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그렇게 줄 세우기 그냥 뭐 잘하는 애들 모아서 한꺼번에 가르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다양한 그런 교육 방식,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수업할 수 있는 이제 뭐 혁신학교라든가 뭐 이런 게 중에 하나의 시도인데 그런 것에서 겁을 필요는 없다고 봐. 이제는 그렇게 나 자신조차도 우리 아이가 그 성급대를 나와서 법조인이 됐어. 근데 그런 것들이 좋은 교육은 아니라고 나는 봐요. 오히려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몽청 딱 그것만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뭐 자기가 취미에 맞아서 한 것도 아니고 성격에 맞아서 한 것도 아니고 왜 괜히 내가 남는 점수 가지고 다른 데 가냐 이런데 점수가 남는데 왜 거기를 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교육의 하나의 그 서양 사람들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충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찰스 다윈이 1809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정조대왕이 1800년대 돌아가셨고 순조가 바로 이어서 왕이 됐는데 순조 시절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나폴레옹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또 재밌게도 이 사람이 링컨 대통령, 미국 링컨 대통령하고 같은 해에 같은 날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 그래서 그런지 노예제에 대해서 상당히 링컨 대통령 입장을 따라서 뭐 그런 태생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의사의 아들로 뭐 대대로 한 의사의 그런 자손으로 살았기 때문에 평생 직업은 없었어요. 무직이에요. 그건 뭐 옛날 우리나라 양반가의 자제들도 다 무직했어요. 왜냐면 뭐 할 게 뭐 있어요. 과거에 학교에서 같지 않는 이상 뭐 농사짓사람 다 있고 집에 허드렛 일을 사람 다 있는데 자기가 뭐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뭘 했을까요? 그냥 시장 나가서 기생 끼고 살고 좀 실패한 사람은 술이나 먹고 참 그랬을 거야. 잘 나가는 사람도 나갔겠지만 근데 유럽 사람들은 그런 과거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 추천에 의해서 전개에 진출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연과학에 연구를 했어요. 전부 다 그 관심을 가졌어. 그게 워낙 유행이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은 뭐 직업은 없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책을 죽을 때까지 6번을 찍어요. 굉장히 많이 찍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일세로 따지면 지금으로 한 10억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논문만도 아니지 뭐 자기가 얼만큼 한 거죠. 6판까지 찍을 정도까지 했으니까. 근데 이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의사의 집안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의사가 되기를, 의사가 좋은 직업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보냈는데 적성이 안 맞아요. 굉장히. 그래서 자기는 수술을 하는데 피부는 그렇지 싫다. 그래가지고서 영국 있는 에드버러 대학이라고 저기 스코틀랜드 쪽에 있는 그 학교를 다녔는데, 다니다 중간에 와버렸어 집에. 그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가문의 수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그래도 한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이제 생각하다 이 아들이, 근데 이 찰스 다윈이 그렇게 영특하고 똑똑한 사람 아닌데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뭐 채집 막 이런 걸 이렇게 수집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좋아했는데, 또 뭐 대단한 무언가는 아니야. 그러니까 호기심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집요한 데이 있었던 것 같아. 그 나중에 뭘 연구를 했는데, 따개비라는 게 뭐야, 발 밑에 붙이는 그 조개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8년 동안 연구를 했어. 그까지 그냥 8년 연구할 만한 것이 있는가 의심스러운데, 근데 8년을 연구하고 약 1000페이지의 노트를 썼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하고 대화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 끊임없이 쓰고 모으고 수집하고, 우리 최 대리님 가서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야. 그게 아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야, 정보가 많이 축적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컴퓨터에 쓰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이 할 만한 전문적 소질은 이미 그 수집하고 메모하는 것에부터 이미 되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이제 돌아오니까 뭐 할 일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야, 그러면 신학대학을 가야 된다. 목사라도 돼야지, 우리 집안에서. 그래서 좀 채통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아들, 찰스 다윈이 신앙적으로 회의가 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훈련을 시켜. 야, 가서 이제 시험 볼 때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내가 가르친 대로 잘 얘기해서 가서.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합격이랄 것도 없어요. 그저저로 가는 거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목사가 되는 걸로 이제 안수받기 전에, 이제 가기는 싫은 거야. 이 목사가 되기는 싫은데, 그렇게 뭐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가서 땅팔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따가 가보니까 무슨 광고가 하나 났어. 그 뭐냐면, 이 비브로라는 제가 그 남미로 간다는 거야. 근데 이 선장이 누구냐면 피츠로이라는 사람이야. 우리가 남미에 가면 피츠로이라고는 그 살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 따서 피츠로이인데, 이 피츠로이가, 이 사람도 나이가 안 나요. 이 찰스 다윈이 22살인데 그 사람은 25밖에 안 됐어요. 그 영국 해군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귀족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남미로 가는 거야. 비그로를 타고. 근데 그 배에 70명 정도 타요. 26m의 배인데 70명 정도 타는데 그 중에 9명은 돈 내고 타는 사람이야. 그게 승객이야. 나머지는 해도 경도 탐사의 일원으로 가는 거니까, 저기를 국가에서 저기를 바꿔서 가는 거니까. 근데 그 빈 자리를 9명을 7명인가를 태울 수 있는데 그 선장이 고를 수 있어. 그래서 자기하고 좀 대화가 되는, 그 밑에 일을 잡부자고 얘기 안 되니까 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그래서 9명을 찾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야. 저기가. 그런데 돈 다 자기 개인 돈 내야 돼. 그거. 5년 동안 갈 돈을 내면 얼마나 많이 내야 되겠어. 여간 부자 아니고는 타지도 못하는 거야, 이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찰스 다윈이 그걸 딱 보고 자기 아버지한테 나 여기 한번 갔다 오겠다고, 갔다 와서 내가 목회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소리야, 네가 언제 무슨 배를 탔다고, 신문 반대를 했는데, 하도 저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추천을 받아와라. 그때 이제 그 아버지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지고 편점을 써달라고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가보고 싶다. 써줬어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이제 여기 배를 타고서 그냥 플리머스 타고서 가는 거예요. 5년 동안 가는 거니까 얼마나 먼 길이겠습니까? 굉장히 그 태평양 저기를 막 대서양을 건너서 가는 그 배인데, 그때 이제 저기 22살 먹은 찰스 다윈이 그걸 가서 27살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배에 피츠로이는 나중에 내가 보니까 브라질을 이제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브라질 거꾸로 보면 영국에서 가까우니까 거기 도착해서 가는데, 그때 이제 자기 말고도 박물학자들이 탔었어요. 의사도 타고. 가지고 마음이 안 맞고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브라질에서 하산을 시켜버렸어. 근데 찰스 다윈은 굉장히 사람이 나긋나긋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뭐 배멀미 해가지고 뭐 나중에 그런 자서전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 가려면 배멀미 안을 자신 있으면 가야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6m 배를 타고 그걸 넘어갔으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그때에 이 피츠로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피츠로이가 그 전에 4년 동안 또 갔다 왔어, 남미를. 근데 거기서 갔다 올 때 5명의 원주민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실어왔어, 그 배에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번 이걸 문명화시켜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려고 그 영국에서 딱 공부를 시켜가지고 얘들을 보내줘야 되겠는데 자기 사비로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조 측정, 경조 측정하는 그런 정부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얘들 5명을 자는데 2명은 죽었어, 천연두로. 그래서 이제 3명을 태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갔어. 저기 피츠로이가 가가지고 남미에다가 그냥 브라질 그쪽에다 내려다 줬는데 주고 나서 거기 굉장히 한 1년인가 2년 뒤에 돌고 거기를 다시 가봤더니 원래대로 돌아갔어. 영어도 할 줄 알고 이렇게 제법 그렇게 했는데 그 원시 상태를 이렇게 원시 상태에서의 문명화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번 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보수적인 신앙도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저기는 그 찰스 다윈은 안 그랬죠. 근데 그 승객 중에서 9명 탔던 중에서 대부분 마찰이 신앙적인 마찰이야. 그러니까 근데 저기는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지. 찰스 다윈은. 그 사람들은 자꾸 대들고 그러니까 짧고 있는데 내리라고 그랬겠지.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자기가 뭐 선장이고 대단한 뭐 저기를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서 나는 그런 궁금증이 드는 거야. 이렇게 그 사람이 제가 이제 지도를 내가 뭐 그릴 줄 모르니까 지도가 안 되는데 뭐 그리지만 안 돼. 지도 그리려면 한참 걸려. 세계 지도를 그리려면 근데 배를 타고 우리는 아는지 모를까요? 배를 하도 많이 가봐서 배를 타고 쫙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야 우리가 다 들어갔어. 어떻게 26m짜리 배를 가지고 거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식민지를 개발하면서 모든 그 거점에 동인도 회사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 동인도 회사라는 게 말은 그 회사인데 그 내면은 뭐냐면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절대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직접 들어가면 침탈 형식이 되니까 이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가지고 그 동인도 회사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 그때 자기들끼리 만드는 그 유럽 사람들이 만든 그 만민법이라고 했어요. 만민공법. 그 뭐 이제 아시아산 이런 사람들은 법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이미 세계에 있는 법이 있다. 근데 그 법을 쫙 보면 그럴싸해요. 근데 그 보험 약관하고 비슷해. 그 제대로 읽어야지. 끝까지 안 읽으면 이제 겉에서 보면 너희 나라도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동등한 대우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 강한 게 뭐냐면 일본 애들이 가지고 강화도 조약했을 때 그 뭣도 모르고 보니까 우리를 막 중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했는데 일본 뭐냐 니네 집 자주국이다. 그러니까 뭐 진짜 이렇게 대등한 건 줄 알고 가만히 나중에 자세히 돌아가서 봤더니 약관이 독소 조약이 많은 거야. 근데 그 회사를 쫙 깔아놓으니까 회속선도 있었어. 그 벌써 찰스 다윈이 그 배를 탈 때 그 긴 기간이니까 무슨 책을 가지고 갔냐면 그 당시 찰스 라이엘이라고는 영국의 그 대단한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지질학자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지질학 원리라는 책을 펴냈는데 하여튼 지질학의 그 신이야 이 사람이. 그 무려 죽을 때까지 12판을 찍었으니까 그 사람은. 그럼 뭐 다 그 사람 밑에서 다 독종인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지질학이라고 하는 걸 그 이전에 이제 학자가 대부분 그 당시 학자라는 게 목사들이 다 학자야. 왜 겸업하는가? 뭐 월급은 국가에서 나오는데 뭐 자기가 뭘 누구 천도할 거 뭐 있어? 다 그대로 그 많은 시간을 전부 자연과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설프게 공부를 했는데 그 한 성공의 신부가 공부를 딱 해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추려보니까 역사가 생긴 데가 지구가 6,000년이야.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뭐 중소기업 무슨 회사에 또 물어봤죠. 6,000년 빈다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믿는다고 했다가 잘린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저기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야 6,000년은 더 됐겠지. 그래서 지질학 화성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대신
생명연구는 안 했어요. 왜 그건 건드렸다는 큰일 나니까. 땅이 어떻게 생기는 건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이게 성경에 써 있는데 함부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좀 자유 영역에 그 발전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1830년대 영국의 지질학회의 회원만 거의 8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는 찰스 다윈이 거기 끼지도 못해. 저기 끼려고 그러면 전 세계에 수십 번은 갔다 왔어야 돼. 이미 뭐 동인지 회사를 통해 가지고 안 가본 적이 없어요. 영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탐사 안 한 데가 없었어요. 예, 이거에 찰스 다윈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 뭐 백전 노장들한테 가서 뭘 아마 745명 중에서 아마 꼴찌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활기가 있었어요. 그 지질학 저기들이. 근데 그때에 이제 찰스 라엘이 책을 이 사람이 벌써 그 브라질에 도착하기 전에 다 읽었겠지. 1권을. 근데 2권을 도착했는데 이미 왔어. 그 2권이 브라질로.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빠른 캐스톤도 있었다는 거야. 애들이 얼마나 저희 거점이 잘 돼 있는데 기름 주유소야 다 그게 주유소면서 뭐 독일 회사들이 뭐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얼마나 그 탐사하기 좋았겠어요. 전 세계 다 네트워크가 쫙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딱 내리자마자 2권을 받아. 이 지질학 그 책 2권을. 그래서 그때 찰스 다윈이 기록하기를 부모님한테 편지 받은 것보다 더 기쁘다고. 그럴 정도로 그런 지적 호기심은 대단히 많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당시에 그러면은 꼭 영국 사람만 이런 걸 했냐? 안 해요. 제가 이제 내일 이제 남미에 가겠지만 남미를 지리적으로 발견한 사람은 누구야? 콜럼버스야. 그리고 가서 그 약탈한 사람은 피사로야. 근데 진짜 그 남미를 아주 소프트웨어를 정말 발견하고 찾는 사람은 남미의 진정한 발견자는 훔볼트라는 사람이에요. 독일에. 그래서 지금도 거기 남미에 가면 곳곳에 훔볼트야 다. 뭐 거기 불어오는 페리 앞에 바다에 부는 바람도 훔볼트 해줘요. 전부 다 힘을 그럴 정도로 그 사람이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인데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90세까지 살았는데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낼 때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찰스 다윈 정도의 그런 탐험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발의 피야. 힘이 쟁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찰스 다윈이 그들이 앞서거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찰스 다윈은 배를 탔을 때 헐고 지질학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게 좋은 적이고 그러니까 그때에까지 이제 돌아올 때 다 돌고서 이제 마지막 남미를 떠나가지고 그다음 오는 게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그 섬인데 그 섬을 이제 돌아오는 길에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섬에서 5주간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 했냐면 새들을 많이 채집을 해. 그 새들을. 새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채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책에 보면 이 사람이 그때부터 진화론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선택에서 알았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내 생각 아니야. 다 뒤에 붙인 거야. 그때까지도 몰랐어. 실질적으로. 이 좀 책에 보면 좀 그래서 미리 나중에 다 수정해가지고 올린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갈라파고스에서도 몰랐어요. 왜 몰랐냐고 내가 판단을 하냐면 이 사람이 귀국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그 새들을 자기가 분류해서 이건 뭐 딱딱우리 뭐 자기 마음대로 쭉쭉 근데 그걸 정말 잘하는 전문가한테 가져갔더니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갔다 온 그걸 다 분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뭔지도 모르고 가져왔는데 전문가가 보고서 이건 전부 다 핀치새야. 이게 딱한 새야 그랬어요. 그때 이제 여기서 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새를 분류할 줄 알고 이러는 때까지는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까지는 인사팅 안 오는 거야. 먼저 이루기도 하고 업적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런데 찰스 다윈은 엉뚱한 생각을 발상을 한 거야. 여기서 이게 혹시 그럼 이게 다 기화된 거 아니야? 여기서 아주 새로운 저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서 집에서 이제 5년 만에 돌아온 거야. 돌아올 때는 이미 뭐 돌아오기 전에 편지를 막 그 저널에다 써가지고 뭐 좀 알려졌어 이름이. 그래서 자기가 뭐 여행기 같은 거 쓰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영국에 그렇게 여행기를 쓰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로 나갔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제 찰스 다윈도 계속 자기 학회에다가 그냥 보고해서 올려가지고 이제 막 금요 환영을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와가지고 뭐 이제 헐길 보여서 이미 이제 목사 되는 건 끝났고 시효가 지나서 그래서 집에 앉아 있으면서 거기서 가져온 그 표본은 여러 가지 그 박물학 저기들을 다 정리를 하는 작업을 했어요. 쭉 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중에 이제 자기 새를 가지고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봤지. 이거. 그랬더니 아니야, 그건 네가 얘기한 그 새가 핀치새, 핀치라는 새인데 그 새들이 이제 그렇게만 알려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왜 그러면 그 똑같은 새가 이 부리가 다 달라졌을까? 그래서 이게 뒤에 환경에 적응하느냐고 다 이렇게 달라졌다라고는 그런 자기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뭐 좀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볼 수 있지. 왜 똑같은 종류인데 왜 전부 뭐가 부리가 달라졌냐 말이야. 그게 부리라고 하는 것은 새들이 먹이를 먹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게 먹이를 찾는 데 있어 환경이 달랐을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책을 봐요. 이 사람이 그 전에 봤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본 거야. 멜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구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찰스 다윈은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그 책을 제대로 못 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책이 굉장히 뭐 어렵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보지 않아서 언젠가 볼 건데. 근데 인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만 인구론이 개체론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개체들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데 그게 그 개체들이 먹고 살아야 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 개체에 위협을 받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호랑이가 한 산에 100마리가 있는데 토끼 여우는 그 한 50마리밖에 안 돼. 이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먹을 게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든지 어쩐지 자연이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자연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그 개체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하나만 떠오르는 거야. 그래 내가 가서 보니까 핀치새들이 다 부리가 다르고 저기를 했는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 인구론이 개체론이니까 그 개체가 많이 커지거나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길이 있다는 거지. 그 자연재해든지 무엇이든지 하는데 그것을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 선택. 이 사람이 쓰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자연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자기 선택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딱 인사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이제 연구해서 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책 쓴 것이 그 여행에서 비그로에서 돌아와가지고 6년 만에 36페이지짜리 책을 써요. 작은 거지,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 책을 딱 썼는데 갑자기 그 말레이아 반도에서 한 통의 편지가 왔어. 근데 윌리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박물학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나갔어. 전 세계로 나갔으니까. 근데 자기가 논문을 하나 보내왔어. 그래서 이걸 읽어보고 이게 좀 말이 된다고 싶으면 그 학회에다가 좀 올려달라고. 그딱 봤더니 자기 생각하고 똑같은 걸 한 거야. 이게 이제 굉장히 큰일 났죠. 이 문제가. 근데 자기가 먼저였는지 저 사람이 먼저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찰스 라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찰스 라엘이 이 사람 편을 들어준 거지. 일주일 학회에서. 그러면은 공동 발표를 해라. 왜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시절부터도 그 학자들의 그 저기가 굉장히 였던 것 같아. 우리 같은 건 자기 먼저 해보고 하시는. 그래서 여기서 신사를 거는 건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자기 저기들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편지를 해서 내가 너 똑같은 생각을 해야지. 나도 36페이지로 써놨는데 그럼 우리 공동으로 발표를 하자. 그래서 그 친구가 좋다. 그 대신 내가 제일 저자고 네가 제일 저자다. 근데 한문에서 제일 저자와 제일 저자는요, 이건 뭐 하늘과 땅이야. 이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욕심이 있었다고 그랬으면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됐겠지. 미적분 가지고 뉴턴하고 라이프니츠하고 싸우는 것처럼 서로. 근데 이 윌리스가 이제 흔쾌히 넘겨줬어. 근데 연구 안 했을 때 넘겨주니까 바로 찰스 다윈이 빨리 잽싸게 이제 막 그냥 두야부리를 이제 책을 더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책을 하나를 종이 기호를 써내는 거예요. 이 책 자체를.
약 한 170페이지까지 정도까지 썼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이 종회기원이라고 하는 우리 핵심이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진화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 6판이 나올 때까지 죽기 전에 나왔던 6판이 전까지는 진화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단어를 자꾸 개작을 하는데, 근데 6판째쯤 돼서는 진화론이라는 말을 써. 그래서 이 책에서만큼도 뭐라고 썼냐면 자기네 생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자칫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 개체들의 진화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지, 나는 인간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는 안 한다. 예, 예. 근데 결국에 자꾸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명성이 생기니까 그것을 얘기해. 인간이다고. 인간도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그러면서부터 이제 커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전에 이 사람이 얘기하기 생명의 기원을 얘기하기 전에 아무도 생명의 기원이 없었냐? 딱 하나 있었는데, 이 기독교에서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얘기한 이 지구상에 있는 단 하나의 문서예요.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과학책도 창조론을 쓴 책은 없어요. 근데 기독교 성서만 써 있어요. 6장 1절에.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그 성경이라는 건 대단히 완벽한 그런 책이에요. 이 종교적으로. 왜? 창세부터 창조론으로부터 있죠. 종말론까지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이게 뭐 하나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로서의 어떤 저기가 굉장히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제가 한번 대충 읽어드릴게요. 이게 다 읽으면 좀 시간이 있으니까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왜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일주일 7일 때 아직 쉰다고. 근데 첫째 날 뭐를 했냐면 이렇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다. 뭔가 시간을 창조하는 거야. 시간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렇게 되니 둘째 날이다.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얘기면. 그리고 3일째는 뭘 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있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나무를 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먹을 양식을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4일 때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서, 그러니까 해와 달을 만드셨다 이거야. 그래야 광합성도 되고 절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5째 때 뭐냐면 모든 짐승을 만들어. 근데 이 짐승을 만드는데 이때 참 중요한 게 항상 중요해. 각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게. 이 창조를 하고 진화를 완벽히 다르는 거야. 진화는 각자 이렇게 진화 과정이 있어온 거지, 완벽한 모습으로 지금 무슨 모든 동물이 태초부터 완벽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얘기는. 예? 근데 진화는 그게 아니야. 다른 동물에서부터, 다른 종류로부터 커진 것이지. 각기 종류대로란 말이에요. 그 6번째 날은 6일째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이게 6째 날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인간도 그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엄청 다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약 1859년 동안 이 진화를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문자를 사용하고 사유를 하고 하는 시기로부터 약 한 1800년 동안은 주로 창세기에 의존하는 생명의 기원이 지켜졌다고 보는 거 있죠. 근데 바로 1859년 만에 이 책이 나와서 나와가지고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다. 근데 그걸 뭐냐면 96페이지가 이게 딱 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 책에서 종이기원에서 96이 이게 핵심이야. 근데 그걸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인간에게 유용한 변이가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각 생물에 있어서 거대하고 복잡한 생존 전투를 위해 무언가 도움이 되는 다른 변이가 수천 세대를 거듭하는 동안 이따금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다른 개체에 비해 뭔가 조그만 이점이라도 가진 개체가 생존과 번식을 위한 기회를 가장 많이 가진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와 반대로 조금이라도 유해한 변이는 엄격하게 파괴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유익한 개체적 차이와 변이는 보존되고 유해한
유해한 변이는 버려지는 것을 가리켜 나는 자연 선택 또는 적다 생존이라고 부른다. 유익하지도 않은 변이는 자연 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 다양한 형태의 종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형질이 변화성을 가진 요소로 남아있거나 그 생물의 성질이나 생활 조건의 성질에 따라 결국 고쳐가 될 것이다. 이게 진화론의 대헌장이에요. 이 자체. 이게 굉장히 뭐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완벽한. 왜냐면 뭔가 다른쪽으로 얘기하기는 아직 부족해. 이 사람도. 예매하게. 예. 근데 뭔가는 알았어 분명히 이 자체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자연 선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적으로 그동안 창조론에서 같은 게 가장 배치되는 게 뭐냐면 자연 선택이라는 건 설계자 없이 이 우주와 그 생명은 만들어졌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설계자가 있어. 하나님이 설계하셨잖아요. 그리고 질서를 딱딱 주어가지고 뭐 우리가 봐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질서가 있잖아요. 이런 질서를 누가 줬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지. 근데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거항하지 않았는데 설계자가 없었다. 그냥 자연이 스스로 그런 자연 선택 과정. 근데 그걸 이 사람은 수천 년이라 할 때 수백억 년 동안 이어서 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트에 이렇게 썼어. 생명나무를 쳐.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풀조차도 생명이 있는 크고 자라는 그런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식물 모든 것들은 조상이 하나다. 딱.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나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가지가 다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멸종되고 없어지는 것들은 다 있지만 결국에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한번 자기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나하고 공통조상을 찾아가는 거죠. 나하고 우리의 공통조상을 찾아가려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에서는 우리 사촌끼리, 우리 형제끼리는 있잖아요. 근데 나하고 사촌끼리 그러면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잖아요. 근데 나 6층 가면 증조할아버지, 8층 가면 고조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올라가면 우리는 결국 하나야. 전부 다. 어디 지점에 가서는 만난단 말이에요. 왜? 그 중간에 끊어질 수는 없잖아. 이 사람 그 여자를 그런 거야. 그걸 수천 박수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결국에는 생명은 딱 하나에서 나왔다는 거야. 하여튼 저기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뭐 추적을 하게 되면 우리 같은 지금 이런 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25만 년 전에 나왔다는 거야. 이게 이런 사람들이. 예? 그러면 원숭이에서 그 전에는 원숭이에서 600만 년 전에 원숭이에서 갈라졌어. 그 뭐래 그 사람 모습으로 누구예요? 그 뭐 네안데르탈인 무슨 그 블랙 이런 걸로 그 기간이 분류가 된 거야.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올 때는 25만 년 전이야. 근데 그 침팬지로 분리됐을 때는 600만 년 전이고, 그리고 우리가 화석으로 공룡이 살았던 데 1억 4천만 년 전이에요. 그러면 인류 역사 최초로 생명이 나타났을 때, 그 루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는 약 38억 년 전에 이 박테리아로부터 이 물속에서 습해서, 물에서 뭐 파충류로 여기 땅으로 올라왔다는 거야. 그걸 이제 찾으려고 가서 무슨 저쪽에 그 캐나다 어디에서 발굴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 뭐 증거라고 내놓고 그랬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지. 그리고 40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고, 이게 저기 과학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 150에서 200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이 파편이 조각했다. 거꾸로 한번 돌아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억 년 전에 상태가 어땠냐면 이게 안개 낀 것처럼 푹 했어 있죠, 지구가. 근데 어느 날 빅뱅이라는 게 있고 엄청난 강한 그 흡인력이 가스가 빨아들이는 거야. 전체를 막. 그 빛도 통과하지 못하면 빨아들이는 거야. 극도로 빨아들여서 묶이니까 어느 날 이게 빵 터져버렸어요. 이게 전부 이제 먼지가 좀 큰 덩어리로 쪼개졌어. 근데 그게 쪼개져가지고 수백억 년이 지나가지고 이게 돌아다니면서 붙어가지고 이 행성이 된 거야. 우리 지구도 그 뒤 붙어가서 자꾸 커져서 지구만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구도. 이 자체가. 근데 그렇게 온 것인데 그것이 40억 년 전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 빅뱅이 일어난 게 200억 년인데 그러면 얼마예요? 160억 년 지나서
그 지구가 생겼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2억 년 더 가서 38억 년 전에 처음으로 물에서 생명체가 올라와서 이 박테리아지 이것이 커져가지고 공룡이 되는 데가 1억 4천만 년까지 공룡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공룡이 살다가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이 자연 도태, 자연 선택에 의해서 공룡을 죽었잖아요. 이것도 자연 선택에서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수한 그런 힘이 있는데도 그 자체 힘 때문에 우수한 것일수록 장점이 있는 것일수록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의 선택을 해야지 자기가 우수하다고 해서 존재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 자체가 얼마나 그 자연이 중요한 거야. 그러다가 600만 년 되었을 때는 이제 원숭이와 같은 까지의 모습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한 580만 년 더 지나니까 지금 우리의 조상 현생일로 이 주려가 좀 작고 머리가 작고 고리하고 이렇게 지성을 가지고 있는 최초 인간이 25만 년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와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단 하나의 박테리아로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건 뭐 어떻게 이 이론에 의하면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이론이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느냐.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작 뉴턴이 중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 자기 질량에 비례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봤어. 느꼈고. 그런데 그것이 그 중력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걸 200년 지나서 아인슈타인이 알려놔서 중력이 왜 생기는지. 내가 그건 나중에 아인슈타인 얘기할 때 애들이 지금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걸 증명을 했어요. 근데 이 찰스 다윈의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말이야. 이것을. 근데 이걸 증명을 하려고 가서 화석을 캐고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22살 대학생이 인간의 그 DNA의 연기 구조를 찾아냈어요. 그걸 딱 찾아보니까 우리가 형제끼리는 거의 다 일치하는데 원숭이하고도 98% 일치해요. 쥐하고도 90% 일치하고 물고기하고도 80%가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가 모르지만 수많은 생명량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테는 우리가 공동 조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DNA 같은데 그걸 뭐 가서 화석을 찾아볼 필요도 없는 거야. 그것도 지금도 그러잖아. 우리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면 DNA 연습을 좀 딱 정확하게 나오잖아. 그 자체가. 그러면 누가 그걸 가보겠어. 그러니까 이미 그 DNA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그 충격으로 왔는데 그걸 또 발견한 사람도 참 그 아까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사람 다시 그런데 번뜩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그런 엄중한 그런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고 우리가 아는데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왜 창조론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존재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인간사적인 인문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 인문학적으로서 다룰 수 있는 소재가 아닐 거야. 왜? 결국 자연과학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인문학에서 그 얘기.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진화론이라는 걸 우리 의심할 바 없이 우리에게 꼼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그걸 통해서 자기 존엄성을 가지려고는 안 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과학의 하나의 한계인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생애 가치체계를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렇잖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리하고 유용하고 이런 것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생의 가치관이 바꿔지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도전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과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인슈타인이든지 이런 그 왓슨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찰스 다윈도 나무랄 거 없어요. 왜? 인간이 직접 호기심은 언젠가는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곧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그걸 막을 수가 없어.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러니까 뭐 누가 해도 뭐 그건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밝혀낸 것들에 의해서 우리 인류가 어떤 것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한다면 참 비극적이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모르고 살았던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라는 게 대부분 뭘까요? 생명연장, 그냥 뭐 편리한 거 그리고 신속한 거 뭐 대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주로의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오래 사는 거 이게 재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에 사람들 자꾸 있었는데 80살 먹은 사람이 가장 많으면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연금도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연금 누가 받았어? 전부 다 연금쟁이인데 누가 돈을 내서 바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살았던 한 60세 먹은 사람이 죽면 이런 그런 정도면 이게 자연의 가장 죽어야 돼? 죽어야 되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우리 생명을 자꾸 늘리는 거 아니야. 돈 있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아니 돈이 없는 사람도 오래 산다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 그게 뭐 나쁘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오래 못 살아. 근데 그런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대단히 걱정스럽고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저 활기차고 생명 있게 만들기보다는 그렇잖아. 지금 뭐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따지. 요새 애들이 뭐 태어나면 이러고 태어난다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중세 때, 중세 천년이 기독교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그런데 나는 아니야.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내가 보이는데 왜? 만약 그때 그렇게 억압하지 않았으면 이미 저기 뭐야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 휴대폰 들고 있었을 거야. 빨리 만나서. 왜냐면 이게 과학 발전이라는 게 내가 27년 전에 뭐야 286 컴퓨터를 가지고 내가 러시아를 갔어. 27년 전에. 지금 그때 시절에 지금 이 스마트폰 상상도 못했던 거야. 28년 만에 그렇게 하는데 1000년 동안이면 얼마를 냈겠어요. 그걸 제동을 한 거니 그 당시는 그걸 제동을 걸었던 거지. 그보다 인류의 내면이 같이 인간의 정신이 같이 이런 것들을 향유하고 이런 걸 그래서 뭐 시 짓고 막 노래 만들고 이런 걸 더 높이 쳤단 말이야. 그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그걸 언제 와도 오기는 와요. 그러나 그럼 일찍 올 필요는 없다. 늦게 와도 좋잖아. 낭만 있고 네, 그런 쪽에. 근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다윈이 결국에는 그 후세에 남긴 그 다윈론이라는 게 소셜 다이니즘이에요. 사회적 다이니즘. 근데 그게 주로 악용된 사례가 참 많아. 그 뭐냐, 뭐 식민지 국가들,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우리가 너희들을 식민지하는 게 당당한 거다. 이 적대 생존에 의해서 당연한 거다. 이 시민은 이것은 우리가 위뇌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자연 법칙이다. 실제 그랬어요. 일본의 후지키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그 개화한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다 국민들한테 그랬어요. 문명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걸 뭐 분명히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우월한 거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빨리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소위 문명 우위론 그것이 곧 식민지의 합리화 뭐 이런 걸로 발전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자체들이. 그리고 큰 힘있고 똑똑하고 큰 것이 작은 것들을 정당하게 억압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이 일종의 얘기하면 다인이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걸 활용을 했죠. 심지어는 그 독일의 다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해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도 연구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중국 사람들을 전부 다 한 1000만 정도 빼다가 저 아프리카 저 해안에다 뿌리자. 그러면 거기 빨리 문명하게 된다. 그 사람들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근데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인류를 문명화시켜야 되겠다. 특히 저기 아프리카를. 그 좀 황당한 기간에 그렇게 이제 굉장히 우생학적인 사고지. 그래서 이제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은 실제로 적극적인 우생학을 했단 말이야. 이상한 병자, 그러니까 정신병 이런 게 못 낳게 하고 아주 또 소극적인 우생학도 있었어요. 우리 싱가포르의 이광희 수장 같은 사람은 대학 나온 여자들에게 결혼하면 우대를 주고 뭐 이런 게 일종의 우생학이지. 근데 그런 것들이 근거가 뭐냐면 일종의 다인의 진화론적인 사고야. 왜 그렇게 해야 우수한 종자가 있어야 발전하고 더 살아남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지금의 가치기준을 보면 거의 포괄적이지. 근데 그런 쪽으로는 발달을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찰스 다윈은 그 자기의 그 주장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악용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얘기는 했어. 이 사람 자체가.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본건 이 책이 내가 여기다 썼으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줄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 이렇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렇게 했어.
그 당시에 대부분 그 탐사를 가고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기독교적이었어요. 네? 전부 다. 근데 이 찰스타인은 그렇진 않았나 봐.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 신앙이 이곳에 도입되면서 이게 남미야. 인간을 제물로 바친다든가 맹목적인 우상 숭배의 힘을 믿는다든가 다른 어느 세계에서도 병립할 수 없는 방탕한 제도나 그 제도로 말미암아 영아 살해 현장이 모두 없어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해서 없어졌다는 거야. 불성실함이나 무절제 그리고 방종과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이 비판자들은 잊거나 기억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선교사들이 이런 노력을 망각한 항해자들은 근본적으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냐하면 비지의 어느 해안에 좌초되어서 비로소 그는 선교사들이 가르침이 멀리 이곳까지 미쳐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올리기 때문이다. 왜냐면 자기가 어느 저기에 좌초가 됐는데 이놈들의 선교사들이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잡아먹는 그때 되면 선교사들이 여기까지 와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는 지역에 있으면 얼마나 자기 좋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신앙의 유용성이라고 종교의 유용성에 대해서 상당히 가지고 있었죠. 근데 실제로 됐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이번에 이게 2개씩만한 이런 책을 썼어. 그 사람이. 그게 뭐냐면 순수이성 비판과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순수이성 비판을 쓸 때는 거기서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워. 거기 하나님이 껴있으면 이게 이상이 작동이 안 돼.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을 바깥으로 쫓았어요. 그러고서 다시 이제 철학자니까 도덕처럼 써야 되니까 그 실천이성 비판을 딱 쓰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돼. 하나님 다시 불러드렸어요. 왜 그러냐? 거기서는 네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많이 가르쳤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왜 나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누가 뭘 보상해 주는데?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내 것만 올려 살아야지. 그래서 칸트가 안 되겠다. 하나님 있어야 되겠다. 천국이 있어야 돼. 뭔가 보상으로 줘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이 그 사람 보러부터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봤어. 서양 사람들은 참 순진하다는 거 우리 생각보다. 서양 사람들은 모두 다 서양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으로 교육시키고 유인하는 책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뭘 약속해? 내세를 약속해. 구원을 약속하고. 근데 그건 그야말로 안 믿는 사람은 믿어봤자 본전이고 믿으나 마나도야.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신뢰하고 믿었어. 그 보직도 없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면 동양 사람들은 비도덕적이었나? 아니 우리도 도덕적이었어요. 윤리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지도를 받아서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했을까요? 사서상경인 거야. 그렇잖아요. 거기 맨 다 그거잖아. 부모를 효도하고, 권리 왕에게 충성하고, 형제에 우애하고, 뭐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근데 그걸 가지고 시험을 봐서. 그러다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지. 그리고 또 그걸 어느 정도 지켜야 또 말이 되지. 그렇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동양 사람들은 도덕률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눈에 보이는 걸 줬어. 근데 서양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안 줬어요. 저기 천국 간다고 그랬지. 근데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높은 관직을 줬단 말이야. 그걸 시험 봐가지고 합격을 하면 상당히 사실적인 것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얼마나 그게 강했냐면 우리 광해군이라는 그 왕이 패가 쫓겨났잖아요. 여간에서 왕이 쫓겨나는 건 흔치 않은 거야. 물론 연산군도 있었지만 이 광해군이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사서상경에 나와 있는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않은 죄예요. 폐모살제. 폐모살제라는 건 자기 어머니가 영창대군 어머니지. 그 어머니가 자기 성우지. 자기 어머니가 아니고. 근데 그것을 폐구시켜가지고 저기 방에다 가둬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영창대군은 저 강화의 교동에다가 옥상 보내가지고 찜질방을 너무 세게 틀어가지고 죽였어. 그리고 증살이라고 그래, 증살. 거기다 방에도 앉혀놓고 얼마나 불을 많이 댔는지. 됐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처럼 왕조차도 굉장한 그런 그 도덕과 윤리식 이거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만큼 강했던 거야 이 사람 자체는. 그것이 우리를 도덕적인 인간으로 되게끔 한 이끄는 요소가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내가 생각해봤어요.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을 중간에 자기가 뺏은 거야. 프랑스 혁명이 격렬하게 일어나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탈출한 사람이 나폴레옹이야. 근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교회 재산을 다 뺏었어. 전부 다. 왜? 교회 불필요하다. 근데 나폴레옹은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뺏어가지고는 정치가 안 돼. 그래서 다시 불러가지고 교회하고 화해를 해요. 화해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 나폴레옹이 뭐랬냐면 예수는 수천만 명의 칸트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무엇으로 이런 무지한 대중들을 칠 수 있는 인간 사회로 다스릴 것인가? 가장 빠르다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걸 왜 그걸 뺏어가지고 그거 하냐 말이야. 굉장히 이 사람 믿음 있는 거에 유용성이지 이게. 신앙의 종교의 유용성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여기서 이 찰스 다윈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사람이 자서전에 그렇게 썼어요. 이 대목이 참 나한테 굉장히 와닿는 단면인데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고를 해준 거예요. 제 자기는 그게 신앙을 없애지라고 해서 발표한 건 아닌데 그게 왔다면 참 유감이라는 식의 얘기인데 인격 신의 존재, 기독교 신의 존재 또는 응복, 뭐 천국도 보내주고 벌도 주는 그런 내세가 있는 존재를 확고하게 영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생활의 규칙으로서 그저 더욱 강한 본능과 유혹과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충동과 본능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뭔가 커다란 죄를 범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책을 느낄 수 있지만 후회는 할 수 없다. 다만 나의 동포들에게 좀 더 많은 직접적인 선행을 하지 않았던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이런 그 진리는 밝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지적 호기심 때문에. 근데 그래서 내가 후회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이거. 근데 내가 미안한 건 혹시 이것 때문에 다 신앙을 버리고 다 충동과 본능으로 다 산다면 이거야말로 이거 약육강식의 사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뭔가가 이 사람들을 계도하고 도덕적인 인간을 이끌 만한 뭐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갖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 나도 좋은데 가지고 뭐 나도 내 맘대로 살지. 그럼 서로 지 맘대로 살면 결국에는 어떻게 힘이 센 놈이 다 저기로 하겠지.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후퇴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지금은 사람들이 종교와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무슨 다투고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와 과학은 달라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과학이라는 건 인간에게 어떤 생애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유용성과 편리함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어떤 문명의 양적 평창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직접 고양이죠. 주로 뭐 우리가 그런 평화의 편리함이 아니라 이것들이. 근데 우리가 종교가 잘못되고 이렇게 탈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폐해는 우리가 또 치유가 가능한 거야. 우리가 반성하고 또 회개하면. 근데 이 과학의 폐해는 치유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자체는 왜 우리에게 만약에 기후 변화가 온다든가 뭐 이런 건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 자신의 마음대로 철들어서 깨닫들으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유명한 진화과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치대천 교수야. 근데 그분이 강의하는 걸 내가 잠깐 봤어. 근데 뭐 나처럼 그렇게 이거 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분은 이제 그런 신앙이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혹시 이해난데 그분이 부르는 거야. 현생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25만 년을 살아왔다는데 정말 앞으로 25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질문을 던지더라고. 그러면서 절대 못 산다. 25만 년 뒤에는 현생인류는 없어진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근데 그건 나도 그렇게 봐. 왜? 이 사람 얘기는 뭐 똑같은 거예요. 왜 인간이 너무 약육강식적이고 사랑이 없고 약자들을 너무 짓밟는 게 이게 우리 사회라는 게 이런 현생인류는 25만 년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르쳐야 될 게 이제 뭘까? 내 스스로 생각해. 그 사람이 목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앞으로 25만 년을 못 간다는데 무슨 이 방법으로는 못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인간의 어떤 정신 세계를 좀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니야. 더 부드럽고 사랑하고 위하고. 근데 그걸 자꾸 과학이 발전시켜서 인간의 순화가 될까요? 더 개체적이고 독립적이고 더 좋은 것만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에
이런 고귀한 인간을 도덕적인 인간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기 전에 굉장히 좋은 그 영국에서 찰스아인을 대하는 모범 사례를 나는 줬다고 보는데 굉장히 감명이 깊어. 이런 부분은 누가 쓴 건 아니에요. 대부분 과학자들이 성경에 반하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코페르니쿠스도 그랬고 뭐 조르드 브루노도 그랬고 갈릴레오도 그렇고 막 감옥 가거나 죽거나 뭐 이랬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그런 게 굉장히 관대했어요. 내가 보면. 왜냐하면 찰스 다윈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거사하게 교회에서 해줬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시키서 그러고 아주 큰 예배를 드려가지고 뭐 그런 거 관계없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잠언서 13장 딱 3절 13절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자기들의 그런 지적 문화유산에 대해서 또 소중하게 여길 줄도 아는 거예요. 그게 관용이죠, 사실은. 그만큼 저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예가 또 뭐냐면 아이작 뉴턴. 아이작 뉴턴이 과학자지만 1700년대의 과학자란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사회가 아주 그 군주 사회, 귀족 사회였는데 그때 볼테르가 어쩌다 영국에 와 있는데 그 장례식장을 봐서 그 뉴턴이 그 장례식 하는 걸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 과학자를 무슨 왕 죽이는 것처럼 장례식을 해주는 거 보고 야 이게 영국 사람 이게 또 프랑스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그 뭔가 굉장히 종교적인 관행정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뭐 어떻게 했을까? 갖다 어떻게 매달아서 또 이렇게 이런 저기서 충분히 자기 자산으로 쓰고 한다는 게 너무 좀 훌륭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 그런 지적 그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거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관용과 용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죠. 우리가 더 나은 25만 년만 사는 게 아니라 더 오래 살려고 한다면 그냥 방법은 일단 그렇게 많지 않다. 선택은 우리가 분명히 다 아는데 인간의 본능적 욕구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실현하거나 성취할 수 없는 것이 불행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름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어요. 제가 쓴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경의를 표하고 나의 지적 세계관을 충족시켜 주는 데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진화론은 나에게 지적 호기심 외에 그 어떤 참다운 헌신적인 인생관을 만들어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창조론적 신앙은 나에게 참다운 인생관으로 유도했다.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까닭은 칸트가 생각한 내세의 약속 때문도 아니고 찰스 다윈이 아쉬워한 응부 때문도 아니고 나폴레옹이 말한 유용성의 이유도 아니다. 또한 영생, 치유, 범사가 잘 되는 것 그런 것만도 아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아무런 보상도 응보도 위로도 위안도 바랄 수 없을지라도 가장 고귀하고 고매하고 숭고하기까지 한 하나의 인생관을 갖고 싶기 때문에 인간 창조론을 지킨다. 모든 지식과 부유함과 명예와 학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류의 생명의 기원까지 밝혀내는 업적이 있으면서도 소자에게 그 물 한 그릇을 대접하고 자신의 동포와 형제를 위해 기꺼이 헌신해보지 않았음을 유감으로 남긴 다윈의 고백을 나는 남기고 싶지 않다. 결론적으로 나는 박테리아의 조상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신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싶다. 그래야 나는 더욱 좋은 사람이 되기를 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본능과 충동의 지혜와 대신 사랑과 우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건 기립박수를 해야지. 이건 뭐 엄청난 강의라 가지고 기립박수로도 안 되네.